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자리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게 된 김창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 민족이 어떤 길을 지금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보실 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려서 대충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제대하고 유니스트에 지금 이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북하면 좋은 이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북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죠. 주로 뭐 사람을 막 기관총으로 쏴 죽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하니까요. 사실은 그 노스 코리아라고 하는 호칭이 맞느냐, 북한이란 표현 자체가 맞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은 북한이란 말은 우리가 남조선이란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듯이 아주 기분 안 좋은 표현입니다. 원래 북을 부를 때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거나 아니면 그냥 북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합의한 명칭은 남측 북측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두 마리의 개를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개를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개는 편견인데요. 그런데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오이. 네, 다 오이라고 보통 보잖아요. 포로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바나나거든요. 처음에 바나나를 따면 다 파랗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제 노래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드린 얘기, 현송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이 TV조선에 현송월이 처형당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조선일보에 뭐라고 나오냐면 김정은의 옛 애인이 음란물을 찍다가 기관총으로 총살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옛 애인은 현송월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현송월이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삼지연 악단 단정 자격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이래 최고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하노이 회담이 2019년도 2월에 있었는데 김영철이 당시 하노이 회담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통전부장인데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장이죠. 그 노역형을 당했다. 하노이 회담의 그 실패를 이유로 실무 책임자 김영철은 총살당하고 김영철은 노역형을 당했다고 나왔는데 그 보도가 나간 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김영철이 큰 행사장에 나타남으로써 그 또 한 번 거짓말이 됐죠. 저는 그 암살잔치, 그 북에 대해서는 암살잔치를 마구 해대는데 그 암살잔치의 가장 큰 사례가 올해 있었던 4월 20일 날 있었던 기사 하나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거의 이제 사망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데일리 NK라고 하는 거의 찌라시 수준의 인터넷 방송에서부터 출발하죠.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4월 20일 CNN이 그냥 큰 건을 터뜨려 버린 거죠. 예, 수술 후 중태다. 영어 이거 보면은 이제 North Korean leader in grave danger, grave danger라 그래요 아주 after surgery. 외과 수술에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 CNN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날 요미우리에서 다음 권한대행은 김여정이다 나왔고요.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도 됐죠. 태영호가 김정은 유고하면 이제 김평일, 그러니까 김정일 동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널A에서 나왔죠. 그러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진화에 나서는 거죠. NS 상임에서 특이동향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5일 날 로이터에서, 26일 날 아사히에서 아예 그 중국 공산당의 의료 전문가팀 50년 북한 파견 이건
어디서 파견했다, 주체가 나오고 몇 명을 파견했다가 나오니까 이건 이제 거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갔는데 그러자 다시 또 이제 태영호가 CNN 인터뷰에서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월 1일 날 이제 지성호 이 사람도 국회의원 됐죠. 김정은 사망 99% 확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노동신문에 순천 인비료 공장 중공식 참여 이렇게 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끝났는데 문제는 어떤 신문이나 텔레비전도 단 한 줄도 사과하거나 정정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그 현송월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사람들 의식에 남았겠어요? 현송월이 살아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보도를 정정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김정은의 옛 애인 현송월이가 김정은은 옛 애인이 현송월이고라는 이미지가 남았고 포르노를 찍다가 죽었다 했으니까 포르노가 북한에 범람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남았고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 그러니까 기관총으로 사람 죽인다는 게 세 가지가 남았는데 세 가지가 다 거짓말이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북은 포르노가 많이 돌아다니고 기관총으로 사람 쏴 죽이는 나라다라는 이미지만 남아버린 거죠. 나중에 현손이 살아있다 죽었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986년도 11월 16일 날은 김일성 총 맞아 죽었다라고 조선일보에 크게 났는데요. 이때는 얼마나 크게 냈냐면 1면 탑 기사에서부터 6면까지 다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고 남겼다, 어떤 부대가 어떻게 죽였다,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죽은 거는 94년도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놓고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정정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북한테만 그래야 되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김경희, CNN에 나왔죠. 김정은의 지시로 독살하였다.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에 다시 등장했잖아요. 삼정국장이. CNN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북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오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풀이되는 오보는 오보가 아니다. 그건 의도된 조작이고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이건 북에 대해서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게 고난의 행군 시절의 북의 어린이들 모습입니다. 고난의 행군도 아시다시피 1995년부터 97년도까지 북의 자연재해와 이 사회주의 일꾼이 무너지면서 기름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벌어졌던 아주 참혹한 사태였는데 그 당시 애들이 굉장히 굶주렸어요. 지금도 북의 어린이들을 이런 사진을 씁니다. 25년 전 사진을. 지금 어린이를 굶주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띄웠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나라 노숙자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을 가리킬 때 이런 노숙자 사진을 자꾸 쓰면 기분이 매우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고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들려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왜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아무도? 저 소음이 들어갈까 싶어서 지금 음속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5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마쳤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변화냐? 그러니까 북의 변화를 우리나라의 이제 대북 전문가라는 분들이 굉장히들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를 떠나서 공통된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북이 조만간 시장 경제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라고들 많이 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그 힘들 때에도 자신들의 체제와 제도를 포기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성격을 조금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는 장면들이 많죠. 휴대폰 500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애들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 휴대폰 이름은 주로 이제 뭐 아리랑 또는 뭐 평양 터치 이런 건데 1300만 회소까지 나오는 아주 좋은 휴대폰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란본 악단인데요. 2012년도가 어떤 해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첫 직무를 시작한 해입니다. 그 해에 모란본 악단이 등장했어요. 얘네들은 그전하고 좀 달랐던 거는 굉장히 현란한 춤을 추고요. 막 힙합도 하고 아주 또 옷 입고 다니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와, 북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첫 공연에서 진짜 놀라웠던 것은 무슨 공연을 했냐면 그 미국의 로키 빠밤빰 빠밤빰 하는 그 음악을 공연했고요. 또 마이웨이 그 공연을 했고 그리고 또 월트 디즈니의 그 백설공주 뭐 곰돌이 퓨 온갖 것들을 다 연주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정말 경악을 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과 미국이 좀 조만간에 이 국교 맺을 준비를 북에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기고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하느냐. 그래서 제가 글쎄 대화보다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많이 할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니야 다를까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부터 17년도 11월 29일 화성 15호가 완성될 때까지 자그마치 미사일 발사 실험만 99번을 하고 핵실험을 통해서 원자탄, 수소탄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야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노동신문을 보면은 과거처럼 철천지 원수 미제 각을 뜨자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요새는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대절하는 기사를 많이 씁니다. 북에 지금 평양에 가면 가장 많은 구호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겁니다. 뭐 옛날 같은 그 반미 전투 구호가 사라져 버렸어요. 김정은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변화가 원탁이 나타났어요. 원탁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팔짱 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민중들 앞에. 그러니까 수령을 신비화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막 수시로 사람들 업어주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수령한테 인간적으로 매혹돼야 충성이 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에 평양 만경대 유의장에 가서 풀을 직접 뜯으면서 하는 말이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그 놀이시설을 잘 관리를 안 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 달라진 거는 모든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수요자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가 바뀝니다. 제대로 인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하라라고 바뀝니다. 풀을 다 그다음부터 풀이 없어졌죠. 실제로 굉장히 인민 친화형 스킨십이 있는 스타인데요. 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은 일렬로 쫙 서가지고 한가운데 딱 서서 찍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냥 막 무너져요. 이 대우가. 그냥 막 그런 형식 갖추지 않고 찍어라.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그 왜 스킨십을 잘하는 정치인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실제로 아버지 때보다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신년사를 마치고 북의 가장 그 높은 사람들끼리 찍은 사진인데 꼭 가족 사진 같잖아요. 보면 아주 독특한 좀 캐릭터예요, 이분이. 요 사진은 뭐냐면
싱가포르 회담을 하러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싱가포르에 와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원래 싱가포르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하는 걸 반대했어요. 너무 멀어서. 북에서는 그 고려민항이나 또는 그 참매 1호 같은 그런 이 김정은의 그 전용기가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날라오기가 힘들어요. 싱가포르까지. 그래가지고 에어 차이나를 빌려 탄 거죠. 시진핑의 전용기를 빌려 탄 건데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다른 나라 국가원수 비행기 같은 거 잘 빌리지 않거든요. 하노이 때는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3일씩.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비행기 빌려 타는 것을 그렇게 쑥스러워하지 않는 성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솔직한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양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좋은 나라 많이 가봤고 좋은 호텔 가봤을 거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셔봤을 건데 우리는 영 초라하다. 하지만 성의를 다해서 모실 테니까 잘 있다 가시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못 사는데 초라하지만 성의껏 모셨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다 어디까지 가냐면 전 세계 타전되거든요. 전 세계에다 우리 못 살아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솔직 담백한 거죠. 그거는 전 2017년도 신년사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냈다. 나를 믿어주는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떠받들 수 있을까? 이런 근심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나 너무 능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인민들한테 하는 성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의 리더십을 보니까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고 대책 수립을 하라라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올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 6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혹독한 대내외 정세,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있고 또 하노이 회담도 잘못되고 이래서 아니 너무 경제 사업이 정 못했다 우리 올해. 그래가지고 계획 수립한 대로 목표치를 못 도달을 하니까 이제 잘못된 거 맞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인정하고 이제 대책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성품이라는 거죠. 뭐 그런 성품이고 지금 평양에 변화된 걸로 보면은 이제 이 강남 개발하듯이 대동강변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미래 과학자 거리 해서 이제 과학자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아주 수만 세대를 지었어요. 미래 과학자 거리, 창전 거리, 막 100평짜리, 막 150층짜리, 막 100층짜리 이런 게 막 지어졌어요. 려명거리 이런 데를.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의 변화인데 이런 이제 평양이 완전히 재개발되고 아직까지 이제 일반 다른 지방 도시는 여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지방 도시들도 이제 평양만큼은 아니어도 계속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건설 붐이 좀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에 있어서는 토전 담당 책임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좀 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었어요, 이걸로.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사회가 가장 힘든 거는 북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평균주의를 싫어해요. 평균주의가 뭐냐면 잘 들리나요? 네네. 예.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뭐 얼굴들이 두 보였다면서 예. 도중에 잘 안 보이면 잘 안 보인다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 혼자 떠드니까 재미가 없다 그죠? 이 포전 담당 책임자는 이런 거예요. 거기서 협동 농장에서 쌀을 생산한다거나 생산물을 만들면 그 협동 농장에서 200명이 일을 했다. 200명분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나눠주는 걸 평균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제 평균주의 하지 말자라는 거죠. 원래 사회주의 정신에 평균주의는 없거든요.
사회주의는 막스가 얘기할 때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인센티브 굉장히 강조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에 있어서 협동농장으로 전체가 함께 나누니까 생산력이 안 올라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나누어서 시작을 한 게 작업반으로 나눴거든요. 작업반으로 나눠도 역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작업반 안에 또 분조라는 걸 나눴어요. 근데 그 분조의 단위를 20명으로 나눴던 분조를 10명으로 낮췄다가 김정은 시대에 4명까지 낮춘 거죠. 4명이면 가족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일을 해도 나눌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북에서는 예를 들어 100을 생산하면 30은 현물세로 정부에 냅니다. 그러면 그 식량 30을 정부는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그거를 분배하냐면 배급제도로 공무원과 교사와 군인들한테는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교사를 굉장히 높이 쳐주는데요. 월급은 저 탄광의 노동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국가를 위해서 아이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북에서는 배급제도가 고난행군 때 많이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쌀을 100% 배급하는 계층이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배급하고, 그다음에 농민이 생산한 이제 나머지 40%는 국가가 수매합니다. 그 수매를 한 국가가 사온 곡물은 누구한테 주냐면 다시 그 공장에다가 팝니다. 그럼 공장이 이걸 사들여서 노동자들한테 나눠주고요. 남는 마지막 30%는 농민들이 자기들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마지막 30%를 많이 가지려면 국가에 대한 세금과 수매하고 남는 걸 많이 남기려면 분족끼리 그것을 30%를 남길 수 있게 해주면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같은 땅덩어리에서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생산량은 지금 2배로 나온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지금 김정은 시대의 식량난을 해소했습니다. 북에서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황금벌 상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때문에 CU입니다. CU. CU가 계속 1호, 2호, 3호, 4호 생기고 있고요. 북에서 지금 모든 기업들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기업은 다 국영기업인데요. 우리하고 타이점이 있다면 사장이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니라 그 기업이 가져가서 인센티브 제도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많이 물건을 팔아서 많이 남기면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 기본급보다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성과급이 6배씩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게 하라는 거죠. 다 나눠주니까. 그리고 직접 그 동네 아파트와 그 동네 상점까지도 다 공장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와 열심히 해서 요번에 여기 나오는 범향기나 은하수는 북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화장품인데 경쟁이 아주 격렬합니다. 서로 광고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더 품질좋은 걸 값싸게 잘 팔아서 많이 남기면 노동자들이 더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경쟁도 합니다. 광고도 하고. 이게 바로 김정은 시대의 경제관리 개선 체계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물질적 인센티브를 농업에다 집어넣은 게 6.28 방침이라 그러고 아까 공장에다가 그런 생산과 판매, 경영, 고용, 수출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을 530 담화라고 합니다. 이게 김정은 시대 때 가장 큰 변화입니다.